오케이, 시작하자. 인류 최초의 고등 문명. 최초의 고등 문명인 수메르 문명은 무엇을 인류에게 남겨주었나? 중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며 수렵과 채집. 잠시만. 오케이. 수렵과 채집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인들은 이 지역이 어디냐면이더라. 지금 이란 지역 말하는 거야. 이란에. 요 이란이고 지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얘들아, 메스가 미들이라는 소리야. 포타미아가 강이고, 그래서 강 사이 요살이야, 요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요 말이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이의 수메르인들은 최초의 어떤 고등 문명을 창조했어. 그들은 이미 수레를 발명했고, 낙유나 황소가 끄는 쟁기도 갖고 있었지. 도시들이 세워져 최대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댐을 설치하고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운하를 건설했지. 대단한 거지, 운하까지 건설하면이더라. 그런 큰 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1억 건까지 했단 얘기는 뭐야? 굉장히 잘 어떠한 그 문명이 고도화됐다는 얘기야. 그런 큰 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큰 공동체 안에서는 상품의 생산, 분배 역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중요한 사항들을 항상 기억 외의 다른 방식으로 간직하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지. 처음에는 이를 위해 가령 남자나 여자, 소, 과일 바구니, 곡식, 자루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을 사용했지만 이런 그림들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호체계가 생겨났어. 수메르인들은 물은 점토판에다가 쐐기 형태의 못으로 기호등을 새겨 놓은 다음 이 점토판을 불에 구워 새겨진 모양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했지. 이제 구전만이 주변 세계 후대에 지식을 전파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오른쪽에 그림 좀 보자. 여기 수메르인들이 만든 점토판.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문서 가운데 하나. 흑판에 갈대 줄기 등을 이용하여 서령 문자를 기록한 뒤 가마에 구워서 낸 것이다. 서령이란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갈대 줄기 같은 걸 이렇게 꼭꼭 찍어가지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지. 다 이게 얘들아 리시트야. 뭐 이게 리시트 즉 어떠한 누가 뭐를 뭐 영수증이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시작했다 이거 이런 메시지 이런 상형 서령 문자라는 게 알겠지? 오케이. 가마에서 구워낸 것이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문서를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보자. 수메르인들은 수레와 이른바 서령 문자 발명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거대한 진보를 갖고 왔어. 물론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그들의 공헌이 획기적이었지. 12진법과 혹은 60진법으로 된 도량형 체계가 이때 고안되었어. 너희들이 12진법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 있잖아. 한다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너 1시간이 60분. 그리고 하루가 몇 시간이야?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 이렇게 24시간이 사실은 24시간, 12시간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1에서 12까지 있는 게 바로 이게 12진법에서 나왔고 달력이 또한 대표적이지. 12월까지 있는 게 바로 12진법이야. 또 달에 어떠한 이렇게 차는 게 12번 차고 기우는 게 바로 12진법에서 기원을 한 거야, 얘들아. 이해가니? 그리고 60초가 1분이고 60분이 1시간이 되는 그러한 시계 단위가 바로 60진법에서 왔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한다스는 12개로서 이렇게 이어나간다는 것. 괜찮지? 수메르인들의 도시는 이미 작은 국가 형태로 건설되고
조직되었다. 이 도시를 통치하는 군주는 통치권의 근거를 자신이 신들과 가까운 존재라는 데서 찾았다. 수메르인들은 여러 명의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믿었어. 도시 군주는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을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쳐야 하는 공납 액수를 정했지. 공납은 사재난과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대 양성, 물의 안정적 공급, 위기에 대한 식량, 창고 건설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수메르인들은 납세자였던 것이야. 그 외에도 수메르인들의 삶을 대단히 현실적으로 현대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이 또 하나 있어. 여러 도시국가 사이에서의 잦은 분쟁이 그러한 것이야.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소유권, 특히 토지 소유권. 지금이랑 똑같네, 그지? 권력의 문제. 분쟁은 흔히 전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쟁은 저마다 신들의 이름에 의해서 치러졌지. 수메르 문명은 대략 1500년 동안 전성기를 부과했으며 기원전 2000년경에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 퍼져나갔어. 그 후 수메르인들이 갑자기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불분명해. 그러나 그들의 발명품과 문화는 계속 살아남아 있지. 얘들아. 5번 세계 최초의 기적. 짠, 바로 지금부터 말할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역사에 대해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옛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축되었고 이 피라미드를 세운 왕들이 파라오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아,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얘들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실은 그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 5번 이 위에 거 4번을 5번 끝난 다음에 같이 리뷰를 같이 해보자고. 이 오래된 4,500년 전의 건축물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탄을 금치 못하지. 나일강가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기원전 5천년경 정주 형태로, 정주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남아있다 이거야. 한 군데서 생활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정주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살면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거야. 그들은 나일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어. 여름마다 홍수가 나서 거대한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이지. 홍수가 대단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가을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진흙만 남았고 그 진흙은 최상의 비료가 되어 아주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감사했고 마치 신처럼 나일강을 섬겼다. 오 나일강이여 그대를 찬미하노라. 땅에서 솟아나와 이집트의 양분을 선사하는 나일강이여. 들판을 적시어 모든 가축에게 생명을 주고 물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을 적시며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하는 나일강이여. 창고를 가득 채우고 광을 늘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일강이여. 그대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하노라. 이집트인은 이런 노래를 나일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곤 했지. 또 나일강은 생존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었어. 오랜 관찰을 통해 나일강의 범람이 평균 365일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딱 이거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 있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에 따라 1년을 365일로 정하고 범람 주기가 365일이라는 거야. 12개의 달로 나누었어. 한 달을 30일이었으므로 5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한 해와 다음 해 사이에 끼워 넣었지. 이렇게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큰 변함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창조하게 됐던 거야. 당시 나일강 유역에는 두 개의 왕국, 즉 나일강 상류 끝의 상이집트와 나일강 하구 지역의 하이집트가 주도권을 다투고 있었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상이집트의 왕 메네스는 기원전 3100년경에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점령하여 수도 멤피스를 세우고 이집트 전체의 최고 군주가 되었어. 그는 파라오로서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여졌고 다른 신들과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 이집트 사자에서가 적혀있는 파피루스, 인간이 죽음을 맞은 뒤 전생의 죄과에 따라 각각의 영혼이 향하는 길을 적어 놓은 것이지. 이는 무제한의 권력을 쥐었으며 그의 뜻은 곧 법이었어. 이 법은 재상을 선두로 하는 관리들에 의해 집행되었어. 재상은 일종의 정부 수반자이자 최고 재판관이었으며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어. 이집트의 관리들은 약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고 생활 필수품이나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체계화하기 위해 수메르인들과에게 문자를 도입했고 이를 토대로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어. 그림과 기호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 문자는 나중에 상형 문자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단어는 본래 뜻은 성스러운 기호라는 뜻이야.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돌 위에 문자를 새기다가 나중에 갈대와 유사한 파피루스 풀로 원시적 형태의 종이를 제작해 관형, 기다랗고 속이 빈 모양, 펜대와 잉크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 요런 게 파피루스라고 얘들아. 이런 식물이야. 알겠지?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파피루스를 기록물을 만들게 되었던 거지. 이집트에서 글을 읽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류 계층에 속했지. 국가의 서열 구조 속에서 재상 밑에 고위층은 고위 관리 사제였고 그 아래 서기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래도 상인과 수공업자보다는 더 높은 지위를 누렸어. 이 서열에서 가장 말단을 이루는 계층은 전 국민의 85%를 차지하는 농부와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노동력으로 왕궁, 신전, 파라오 묘가 세워질 수가 있었어. 피라미드는 그 안에 묻힌 파라오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상징물이었지. 점점 더 높고 거대한 피라미드가 경쟁적으로 세워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파라오 케옵스가 재위한 시기는 기원전 2500년이었어.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벌써 자신의 무덤을 설계하게 했어. 무덤이 세워질 장소로 정해진 기자에는 사막의 모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돌은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실어 날라야 했지. 무게가 최대 3톤까지 나가는 돌덩이 200만 개. 와우, 정말 많지? 정도를 채석장에서 나일강 변까지 끌어다가 배에 싣고 기자로 운반까지 한 거야. 배에서 내려진 돌덩이를 강변이나 피라미드가 세워질 장소까지 운반하려면 우선 도로를 깔아야 했는데 이 도로 공사만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야. 피라미드를 짓는 것 자체가 23년이 걸렸고 나중에 발견된 수공업자 단지의 유적은 케옵스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4천 명의 남자들이 상징적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말해줘. 나일강이 범람하는 몇 달 동안은 5만 명에서 10만 명의 농민들이 이에 가세를 한 거야. 이들은 오로지 체력과 지뢰, 밧줄, 기중기만을 의지해 피라미드의 높이가 145m가 될 때까지 무거운 돌덩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 피라미드 바닥은 넓이가 203제곱미터로서 이는 축구장 1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지.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파라오의 방은 사후에 닥칠지 모르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파라오를 보호해주는 구실을 해야 했어. 그러한 방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인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사후의 삶에도 육체가 있어야 했지. 따라서 육체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파라오 시체를 엄청난 공을 들여 방부 처리하고 송진의 적신 아마포 봉대로 감싸게 된 거야. 또 파라오가 내세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생전에 소유했던 보물 일부를 그 방에 그대로 두고 음식과 물, 음료까지도 함께 넣었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낭비로 보이지.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파라오가 죽은 다음
내세에서도 계속 이집트인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과 비용은 헛된 것이 아니게 되었던 거야. 수메르인들과 이집트의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등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정리하고 있지 얘들아? 수메르인들과 이집트인들의 문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등 문명. 이집트 문명은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더 오래 존속되었어. 3000년 이상 계속되었던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왕의 군대에 의해 정복됨으로써 그 최후를 맞게 되었지. 오케이. 한번 3강 한번 가볼게 얘들아. 하면서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니 얘들아? 3강에서는 3강입니다. 4강이지. 수메르인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강 사이라는 뜻이 뭐라고 얘들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었고 얘들아.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 두 강이 뭐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지. 수메르인들. 그래. 이렇게 항상 그 가볍게라도 정리하는 게. 보이는 게 뭐야 지금? 형용편으로 부분 운하나 생산, 분배 등을 만들었고 또 설형 문자나 설형 문자나 이런 거지. 그리고 12진법, 60진법도 생각해야 되지. 또한 다신교를 믿었던 것. 두 번째는 이집트인들의 어떠한 나일강 범람이 평균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12개의 달을 만들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최초의 고등 문명은 어디와 어디? 수메르인과 이집트인이 고등 문명을 우리가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다음. 오케이, 계속 가보자 얘들아. 6강 인더스강의 고등 문명이라는 파트야. 얘들아, 인더스강 위치 뭐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이렇게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인더스강이라고 말해 얘들아. 가보자. 수천 년 전에 목욕탕과 실내 수영장을 사용할 만큼 뛰어난 기술을 자랑했던 인더스 문명. 나일강, 유프레티스강, 티그리스강 동쪽에는 고대 아시아의 두 고등 문명이 비옥한 강 기슭 지역에서 생겨났다. 기원전 2600년경부터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대략 1000년쯤 뒤에는 황허 유역에서 고대 중국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더스 문명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문자가 오늘날까지도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더스 문명에 관한 연구가 발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굴된 두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건설되었다. 이들은 하수 시설을 갖춘 최초의 도시였으며, 와 대단해. 주요 도로들은 남북 방향으로 평행하게 뻗어 있었다.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집도 있었다. 수도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고 하수는 도시 밑에 배수로로 흘러나갔다. 인공적으로 만든 높은 지대 위에 세워진 성체가 도시 전체의 모습을 결정했다. 성벽의 안쪽에는 도시 공공시설들이 건설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가로 54m, 세로 32m 크기의 난방시설까지 갖춘 실내 수영장도 있었다. 인두스 문명이 정점에 이르던 기원전 2000년경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두 도시에서 살았던 인구는 4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수메르인과 교류했고 그 밖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방의 다른 민족들과도 교육 활동을 했다. 주요 수출품은 인더스강 계곡에서 최초의 재배, 가공된 면화였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에 몰락했는데 그 이유는 불명치 않다. 학자들은 환경상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인더스 문명은 나무를 많이 사용했고 엄청난 산림의 벌채는 이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다. 무전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고대 인더스 문명에 치명타를 날린 것은 아마도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에서 침입해온 이주민들일 것이다. 이러한 아라인족이라고 불리는 이 주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남쪽으로 이동한 끝에 기원전 1000년 동안 새로운 인도 문화와 생활 양식이 발전했으며 그 자치는 현재 인도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 아란족은 부족 사회 형태를 이루며 살았다. 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린 계급은 사제였고 그 다음은 전사였으며 그 아래는 농민이었다. 정복된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아라인족의 부족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곧 농민 속에 속히게 되었다. 이 다양한 신분 집단은 나중에 카스트라고 불렸다. 카스트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분화되어 이를테면 수공업자와 같은 새로운 카스트가 추가가 되기도 하였다.